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환갑을 코앞에 둔 50대 싱글 여성입니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무슨 사연이 있다고 사연을 보냈냐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올케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이곳 사연 살롱 사연을 밥 친구 삼아 자주 시청하는데 못된 신우 사연이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 신우 입장이다 보니 그 점이 무척 안타까웠는데 안 그런 신우도 정말 많아요. 오히려 올케가 이상한 집도 많은데 왜 올케들 사연은 없는 건지. 그래서 신우 관점에서 제가 저희 올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희 올케도 아주 보기 드문 별난 사람이에요. 거기에 제 동생은 그런지 와이프도 어쩌지 못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줏대라고는 어릴 때부터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니 동생네 집의 주도권은 올케가 가지고 있죠. 제 친구들을 보니 이젠 세상이 변해서 남편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집안 경제권이며 모든 결정권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희 동생네도 그런 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올케는 생긴 거랑 다르게 은근히 고집도 세고 이거 다 생각하면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성격인데요. 그러니 가끔은 제가 아무리 말려도 자기 멋대로 하는 성향이 있어 사람을 참 난감하게 하는데 아마 올케 딴에는 하나밖에 없는 손이 신우가 시집도 안 가고 집안에 제일 나이 많은 어른으로 말뚝처럼 박혀 있으니 신경을 꽤나 쓰이는 듯 합니다. 원래 신우와 올케 사이가 좋아 지내기는 많이 힘들잖아요. 다행히 저랑 올케가 한 집에 사는 건 아니라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올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인 손이 신우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떨어져 산다고 해도 올케 내외와 조카들이 제가 나고 자란 본가에서 살고 있으니 나름 신경이 쓰일 때가 있는데 아마 이건 피차가 똑같은 거겠죠. 제 생각엔 본가에 산다는 게 내 집에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신우라고 내려오면 마치 집주인이 내려온 듯 오만 신경이 다 쓰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저랑 올케 사이가 왼수일 것 같나요? 아니면 가족일 것 같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는 현재 같은 사람이랑 30년째 연애 중이에요.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이젠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 남자친구와 평생 이렇게 살자고 약속한 상태인데 사실 남자친구와는 팔팔한 20대에 결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하셔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너 아니면 내가 결혼할 남자가 없냐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죽어도 저랑 헤어질 수 없다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면 되지 그깟 결혼 안 하면 그만 아니냐고 둘이 작당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한 남자랑 연애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오랫동안 미움을 받았는데 가진 방법을 동원해 당신 아들을 장가 보내려 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가 한 고집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격은 자기 엄마를 닮은 건데 내가 니들 허락해 주나 봐라 이렇게 버티셔서 저희는 아주 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쌩쌩하셨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운 건 10년 전이었는데 3년 후쯤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때 기분이 참 뭐랄까 야속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결혼을 할까 했었는데 정말 저는 그 남자랑은 부부의 연이 없나 봅니다. 뒤늦게 알았는데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때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
저희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시시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 엄마는 평생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 혜숙이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 엄마는 네가 꼭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엄마의 그런 말이 마냥 듣기 좋지는 않았죠.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평범하게 안 살 거야. 남들 부러움 한 몸에 받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야.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부자로 살 건데 우리 딸은 누구 닮아 그렇게 욕심이 많아? 너 그러다 사소한 행복도 다 놓치고 산다? 세상엔 평범해도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많거든? 싫어. 나는 그런 시시한 거 말고 진짜 잘 살 거야. 두고 봐.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자이면서 포부가 남달랐어요. 그리고 이런 저를 죽어라 미워하고 싫어하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저한테는 8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은 유복자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태어난 아이였는데 할머니는 늘 제 동생을 죽은 당신 아들 보듯 하셨어요. 그러니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모든 건 제가 아닌 동생에게 주려 하셨는데 할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죽도록 미워하셨죠. 엄마 팔자가 드세서 아빠가 제명에 못 살고 죽었다고 믿는 양반이셨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저희 할머니를 두고 독한 노인네라고 그 이름을 떨쳤는데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엄마를 측은해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할머니에 대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쭉 봐온 할머니는 매사 엄마만 부려먹고 또는 당신이 갈취하며 늘 엄마에겐 싫은 소리만 퍼붓는 악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할머니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밤에 잘 때 당신도 모르게 끙끙 앓는 정도였는데요. 할머니는 그런 것도 다 알면서 엄마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직 제 동생만 귀하다 하며 끼고 도셨는데 제 동생은 그래도 착한 아이라 늘 엄마와 저에게 미안해 했었죠. 한 번은 자기만 맛있는 거 먹는 게 미안해서 그걸 몰래 감췄다가 저에게 주곤 했는데 저는 그런 성정이 못 돼서 그런 동생을 미워한 적도 많았어요. 제가 할머니를 닮았거든요. 동생은 유한 아빠를 닮았다고 동네 어른들이 그러셨는데 저는 딱 성격이 할머니라고 했어요. 저는 크면서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는데요. 엄마는 그 소리가 나쁜 소리가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열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신 양반이야.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6남매를 키웠잖아. 아빠가 막내라 유독 예뻐하셔서 아빠 잃고 상심이 커서 그렇지 원래는 안 그래. 속이 얼마나 깊으신데. 그런 할머니를 닮았다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니?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질색하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할머니가 속이 깊다고?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이 다 있어. 사람들이 나 할머니 닮았다고 하는 거 욕심 많아서 그러는 거잖아. 누굴 바보로 알고? 욕심 많지. 너도 네 할머니도.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 아니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건 엄마가 죽어라 이래서 그런 거지. 엄마는 왜 자꾸 바보처럼 참기만 해? 일은 엄마가 다 하고 돈은 할머니만 챙기잖아. 할머니 돈이 우리 돈이지. 그리고 엄마는 혜숙이 너처럼 똑똑하지가 못해서 돈 관리도 잘 못해. 그런 건 할머니가 잘하지. 아, 이래서 문제야. 이러니까 엄마가 맨날 할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거라고.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살아. 그래, 너는 똑똑하니까 엄마처럼 살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지게 살아.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대리만족하게. 엄마도 참 그런 소리가 어딨어. 왜 대리만족을 해? 엄마도 엄마 행복을 찾아.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물러터져서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막말로 아빠도 없는데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딜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친정이 없었고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다며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셨는데, 그런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위암으로 투병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수발을 전부 저희 엄마가 하셨는데, 할머니는 싫지만 엄마만 고생하는 게 싫어서 제가 많이 도왔어요. 동생도 데려다가 같이 하자 시켰죠. 그럼 할머니는 질색팔색을 하며 동생은 안 해도 된다고 돌려보내려 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할머니 몰래 동생을 많이 부려먹었어요. 동생은 워낙에 할머니 애정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생은 착하고 바보 같아서 누나가 시키면 불평도 하지 않고 다 하는 아이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동생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저를 이해해주고 참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할머니 역시 엄마 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열받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한테 한 소리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손녀라 그런 말을 해도 할머니한테 마음의 생채기 하나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는 나 죽거든 네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어라. 바보 같은 게 그렇게 내가 지 살 길 찾으라고 부려먹고 괴롭혔는데도 꼼짝을 하질 않았어. 그리고 너는 알지? 네 엄마, 네 아빠 죽고 큰일 날 뻔도 여러 번 했잖아. 마음이 여려서 그래. 그런 게 나 가고 나면 또 얼마나 아파할까? 그러니까 너는 네 엄마 꼭 붙들고 있어. 딴 생각 못하게. 내가 그렇게 정 붙이지 못하게 모질게 굴었는데 기어이 정을 붙이고 살았네. 내가 그 정 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 나는 네 엄마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진다. 팔자도 사납지. 부모복 없으면 서방복이라도 있어야 하거늘. 네 아빠도 못된 놈이야. 그렇게 짧게 살다가 갈 거면 뭐하러 장가를 갔어? 혹시 알아? 네 엄마도 네 아빠 아니었으면 다른 놈 만나 더 잘 살았을지. 에휴, 그러니 너는 네 엄마 많이 위해줘라. 적어도 자식 복은 있어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 같아요. 언제부터 엄마를 그렇게 걱정했다고. 할미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런가 보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널 보고 있으면 꼭 나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소리 듣기 싫단 말이에요. 제가 어딜 봐서 할머니를 닮았어요? 그래, 나 안 닮았다 치자. 어쩜 말하는 꼬라지도 그 모양인지. 그래도 너 학비내준 사람은 이 할미야. 치, 그게 왜 할머니 돈이에요? 우리 엄마 돈이지. 그리고 할머니는 저 고등학교 보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눈치도 빠른 년. 그래, 맞다. 그러니 너도 평생 나 미워하고 살아.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드세다고 안 하냐? 너는 지금도 드센데 얼마나 더 드세려고 공부까지 한다고 해? 그래서야 원 시집이나 가겠냐? 이봐봐, 또 악담이셔. 할머니는 그렇게 제가 미우세요? 밉지. 우리 경우는 착해 빠졌는데 너는 야가 빠졌잖아. 그러니 안 미워? 꼭 나 닮은 게. 또 그 소리.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 오래 살 건가 보네. 예전 모습 돌아오신 거 보니. 뭐야 이년아? 이게 할미가 아파 누워있으니 마음 놓고 놀려요. 어디서 이런 게 툭 하고 떨어졌나 몰라. 이제 그만 가라. 할미도 졸리다. 안 그래도 지금 가려고 했어요. 엄마도 오실 시간 됐고. 그래, 조심히 가. 그리고 할미가 너한테 많이 미안했다. 가라. 저는 할머니의 그 마지막 말을 한참 동안 잊지 못했어요. 그 말이 제가 할머니한테 들은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졸리다 하신 할머니는 영영 깊은 잠에 드셨는데, 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은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의 마지막 요언을 들은 사람은 할머니를 제일 미워하던 저였는데 생각해보니 태어나 그날이 가장 오래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죠. 그리고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엄마 곁에서 저도 많이 울었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할미가 미안했다. 그 소리가 내내 가슴에 꼭 하고 박혀 저를 울리기만 했는데 할머니는 끝까지 나한테 왜 이럴까 그런 생각만 했더랬어요. 그 후 엄마는 오랫동안 힘들어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엄마의 짐이 조금은 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엄마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오랫동안 많이 슬퍼하셨죠.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고 있으면 어린 마음에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던 저였는데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끌어안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엄마가 직접 해주셨는데 저는 그제야 아주 오랫동안 품고 살았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엄마에게 할머니는 시어머니 이상의 존재였더라고요. 엄마는 할머니를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모진 말도 참을 수 있었다고 했죠. 말도 안 돼. 어딜 봐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존재야? 친엄마는 안 그러지. 그런가? 근데 엄마는 아닌 것 같았어. 엄마가 부모님을 아주 일찍 여의고 고아처럼 살았잖아? 그때 남들 다 있는 가족이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아니? 엄마는 부모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 그래서 네 아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너무 좋았지. 그리고 네 아빠가 그렇게 일찍 죽고 엄마에게 남은 가족은 할머니뿐이었잖아. 그때 나는 그래도 혼자는 아니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 사실 엄마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 너는 아직 어리지. 뱃속에는 애가 있지. 남편은 없지. 근데 할머니가 있더라. 세상 풍파 다 이겨낸 그 양반이 엄마 옆에 떡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몰라.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살 길 찾으라고 그렇게 등 떠밀었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의지하며 오랜 시간 버텼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 역시 착하고 여린 며느리에게 사실상 많이 의지하고 사셨던 것 같은데 서로 표현을 할 줄 몰라 남들 보기엔 이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둘만 아는 그런 형태로 서로를 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저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였던 할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당신을 닮은 손녀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진짜 마음을 내보인 게 아닐까 생각도 해요. 일종의 애정 표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진작에 예뻐나 해주시지. 그 속을 지금도 알 길이 없죠. 저는 그렇게 할머니 유언처럼 엄마 곁을 내내 지키다 20살이 되었어요. 저는 여상고를 나왔는데 무조건 서울로 가서 취직하고 싶었죠. 저희 집은 집보다 논밭이 더 많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저는 그곳이 너무 싫었거든요. TV에 보면 서울은 번쩍번쩍하고 높고 멋진 건물이 잔뜩 있었는데 저는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돈 벌러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러라고 하셨어요. 동생도 그러라고, 누나는 그게 더 잘 어울린다고 그랬는데 착한 동생은 자기가 엄마 곁을 지키며 농사일을 돕겠다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농대를 갔는데 동생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 취직했을 때 월급의 3분의 2는 전부 집으로 보냈는데요. 일종의 사과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돈이 모아질 리가 없었고 저는 늘 쪼들리는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러다 대학에 가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저는 애당초 상고가 아닌 인문계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멋진 대학생이 되고 싶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꿈이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틈틈이 대학 공부를 했고
저는 3년 만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등록금은 엄마가 해주셨어요. 명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엄마는 그저 저에게 기특하고 장하다며 앞으로는 일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대학도 참 힘들게 다녔어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루를 어떻게 그렇게 쪼개서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지금도 그 생활을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동생은 군대를 다녀온 뒤 생각보다 빨리 결혼을 했어요.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가를 갔는데 올케가 제 동생보다 6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읍내에 농협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농협에 자주 갈 일이 있다고 동생이 그랬어요. 그러다 올케가 먼저 제 동생에게 호감을 갖고 마음을 전달했나 보던데 제 동생은 쑥맥이라 많이 당황했다고 했죠. 하지만 올케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엄마는 동생에게 은근히 성경이가 너보다 나이는 많아도 생긴 건 동안이라 티도 안 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정말 생각 없어? 농사만 짓다 보면 아가씨 만날 기회도 잘 없잖아. 라며 동생을 올케 쪽으로 밀어붙였는데요. 엄마도 종종 농협에 갔을 때 올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순에 빠졌으니 며느리는 좀 똑소리나는 여자로 보고 싶다 했는데 올케가 딱이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내려가서 올케를 처음 봤을 땐 뭔가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고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 싫다고 해야 하나 헷갈렸는데 일단 아부하지 않던 그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누나라고 하면 일단 긴장하고 가식도 좀 떨면서 살살거리잖아요. 그런데 올케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보다 연상이라 그런지 저를 봐도 아무렇지 않아 했는데 그게 뭐라고 거기서 은근한 기싸움을 벌였죠. 그때까진 저거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지가 나서서 다 헤쳐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중엔 동생도 올케가 좋다며 둘이 나를 잡았어요. 근데 말이죠. 이건 나중에 들어보니 올케 집에서 제 동생을 반대했다 하더군요. 홀시어머니의 농사짓는 집이라고 귀한 딸 시집 보내기 싫다고 올케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한 방 맞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솔직히 속으로 나라도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올케가 저희 집에 시집을 온다고 하니 그땐 좀 고마웠는데요. 사실 올케가 아니었다면 쑥맥 같기만 했던 제 동생이 장가나 갔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나름 올케에게 잘 하려고 했는데 저는 비싸서 쓰지도 못하는 고가 화장품도 사서 보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혼생일은 꼬박꼬박 챙기며 용돈을 붙였어요. 그러자 올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고맙다고 연락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올케가 저한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형님이 뭐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자꾸 이런 걸 저한테 보내요. 저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럴 돈 있으면 저금을 하세요. 뭐? 올케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잔소리는 아니고 이런 말 안 하면 계속 보내실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냥 쓰지? 싫어요. 필요하면 제가 사서 쓰면 돼요. 서울 물가도 비싼데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올케도 참 같은 말인데 좀 예쁘게 말 좀 하면 안 돼? 들어보니 나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거 받고 좋아하면 나중에 안 주실 때 실망하지 않겠어요? 저 그런 거 싫어요. 아, 그래? 알겠어. 괜히 부담 줘서 미안하네. 나는 나 딴에 올케한테 점수 좀 따보려고 그런 건데. 올케가 분가도 안 하고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서 고생하잖아. 저 고생 안 해요. 어차피 저는 출근하니까 농사도 안 짓고 분가 안 하고
어머님이랑 사니까 돈도 굳었잖아요? 나중에 애 태어나면 우리 애도 어머님이 다 봐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익이죠. 그리고 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이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요. 이런 호사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괜한 돈 쓰지 마시고 형님이나 그 애인이라는 사람이랑 좀 잘해보세요. 뭐?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성격도 모난 데가 많은데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있다고요.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올케가 그다지 예쁘진 않았어요. 오고 가는 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을 보내도 개떡같이 받고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 이래서 신우 올케 사이는 좋을 수가 없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심지어 엄마도 제 앞에서 자기 며느리 편만 드셨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딱 그 짝인 거 있죠. 그리고 올케는 결혼하고 1년 있다 연년생으로 조카 둘을 낳았는데 저희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리셨고 그래서 당신이 자처해서 손주 손녀를 다 보셨어요. 그때쯤에 농사일은 거의 동생이 전담하고 알아서 하고 있을 때라 엄마가 편해졌다고 했는데 오히려 손주 손녀 보느라 고생길이 열렸죠. 엄마, 가뜩이나 허리도 아프고 손목이며 무릎이며 다 아프다고 하면서 왜 애를 봐줘?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원래 애 봐준 공은 없다는 소리 못 들었어? 너는 애도 안 낳아본 게 뭘 안다고 그래?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애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리고 성경이가 나 월급도 준다? 150만 원. 야, 이게 웬 횡재냐? 뭐? 150만 원? 엄마는 애 둘을 봐주는데 그거 받고 좋아? 이거 안 되겠네. 내가 한 소리 해야지. 어허, 너 그러기만 해? 성경이 월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지딴 애는 많이 주는 거야. 사실 그런 거 안 줘도 내가 봐줄 건데 나는 고맙지. 하여간 며느리만 싸고 돌지. 엄마 딸 어딨어? 어디 있긴 저 멀리 있지. 원래 몸이 멀리 있으면 마음도 먼 거야. 대신 나는 며느리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냐? 너 행여 신우이 짓 하다 나한테 걸려봐라. 서러워서 못 살겠네. 알겠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병원에서 엄마 무릎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며. 수술이나 좀 받고 쉬지. 당장은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수술하면 꼼짝도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니? 엄마가 알아서 해. 너는 시집이나 가. 아, 또 그 소리. 우리가 전화를 너무 오래 했지? 이제 그만 끊자. 저는 엄마한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누구보다 결혼하고 싶었던 건 저였는데 차마 저희 엄마한테 남자친구 어머니가 반대해서 못한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결혼시키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말도 남자친구에게 못했는데 그러면 남자친구는 또 미안해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니 그것도 싫었죠. 그래서 저만 중간에서 소가리만 했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제 안에 나쁜 놈이 자리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걸 알았을 땐 내내 저를 미워하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난 후였는데 제가 암이라고 하더군요. 유방암이요. 3기라고. 수술도 하고 어쩌면 항암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때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남자친구는 당장 결혼해서 자기가 남편 노릇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남의 집 아들 병수발이나 들라고 장가오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씩씩한 척 많이 했어요. 끙끙 앓고 우는 건 혼자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엄마가 다 제쳐두고 올라와서 제 간병을 도맡아 해주었죠. 솔직히 그때는 젊은 딸이 나이 많은 엄마의 수발을 받는 게 영 불편했는데 엄마는 그런 게 어딨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될까 매일 저녁 혼자 훌쩍거렸는데 제 몸 아픈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싫더군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난데 엄마 좀 데리고 가. 뭐? 왜? 가뜩이나 수술 앞에 두고 검사 받을 것도 많고 사람 힘든데 엄마가 옆에서 오만 걱정하고 울고 있으니
더 심란해서 그래. 나 수술할 때 네가 와서 동의서에 사인해라. 그래도 엄마가 내가 가잔다고 가나? 그럼 나더러 계속 불편하게 있으라고? 누나도 참 못됐다. 엄마가 누나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좀 참지. 누가 누구한테 참으라고 해. 내가 환자야. 알았어. 일단 말은 해볼 텐데 기대는 하지 마. 동생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다음날 올케와 같이 올라와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케가 제 병실에 남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형님, 저는 옆에서 걱정도 안 하고 울지도 않을 거니까 괜찮죠? 라고 하는데 황당 그 자체였어요. 직장은 어쩌고 여길 와 있냐고 제가 물으니 아껴뒀던 월차를 저 때문에 썼다고 나중에 저더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괜찮다고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올케가 있는 게 좋긴 했어요. 엄마가 있을 땐 도리어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케는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지가 싫으면 지 집에 갈 테지 하고 많이 속이 편했는데 올케도 저를 많이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올케가 간병을 곧잘 했는데 한 번은 궁금해서 해본 적이 있냐 물으니 저희 엄마가 오래 아프셨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건 잘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땐 올케가 좀 달리 보였어요. 말은 툭툭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 보니 제 동생이 올케를 더 많이 좋아하고 챙기려고 했는데 아마도 저런 속을 다 알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올케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딱딱 부러지게 표현하는 성격이었는데 저도 같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성격에 적응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수술받고 며칠 뒤 퇴원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지극정성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잠만 제 옆에서 자지 못했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올케도 제 남자친구를 자주 봤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남자친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엄마가 전화해서 그 남자 어떤 것 같니? 네가 보기에 좋아 보여?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도 올케는 모르겠다고 말할 뿐이었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올케 보기엔 내 남자친구가 그저 그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올케는 남녀 사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본다고 다 아나요? 형님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겠죠. 이렇게 말하며 정말 관심이라고는 1도 없다는 듯 지 할 일만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태어나던 날 동생이 지 마누라 데리러 왔는데 제가 고맙다고 돈 봉투를 내미니 그건 자기가 받을 만한 것 같다며 쏙 가져가는 거 있죠. 그때 제 남자친구도 뭐가 그리 웃긴지 계속 웃었는데 이건 뭐 고마워도 찝찝하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몇 년 뒤 제가 정말 올케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저희 엄마 허리나 손목 그리고 무릎 같은 곳만 걱정했지 엄마에게 치매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동생 말로는 꽤 오래전부터 징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원래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나는 그게 단순한 노안으로 알았지. 그게 치매일 줄은 라고 하는데 저는 엄만 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너는 그럼 당장에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부터 받게 했어야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어? 그때 조기 발견했으면 약이라도 먹고 진행이라도 멈추게 했을 거 아니야. 미안해. 나는 진짜 몰랐지.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엄마 어떡할 거냐고. 동생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동생 잘못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라도 남 탓을 하고 싶었죠. 그때 당시 저는 완치 판정 전이라 병원에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일도 하고 있었고 쉽게 엄마 곁을 지킬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딸인데 엄마를 모시고 오든 내가 내려가든 해야 할 것 같아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 옆에서 남자친구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저를 말렸고 그때 올케한테 연락이 왔죠.
자기가 한다고.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자기가 엄마랑 같이 사는데 자기가 하면 된다고 저더러 저는 제 치료에 전념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고깝게 들리지 않고 너무 고맙더군요. 하지만 치매는 긴 병이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물며 피도 안 섞인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마침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당시 다니던 회사에도 안식년을 지낼 수 있어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고민도 하지 않고 짐을 쌌죠. 남자친구는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자기가 자주 가겠다 이 말만 했는데 저는 그러라고 했죠.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 편하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집에서 엄마를 거의 전담으로 맡았는데 올케가 10kg 넘게 살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거든요. 저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근데 어쩜 나한테는 말도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동생 내외에게 분가를 하라고 제안했어요. 돈이 부족하면 내가 보탤게. 이만큼 엄마랑 살았으면 오래 살았지. 누나, 갑자기 왜 그래? 누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회사엔 안식년 낸 거라며. 아주 그만두려고? 그때는 내가 엄마 모시고 올라가든 누나가 알아서 해. 형님, 그런 말 마세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분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계신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막말로 형님이 저보다 경험도 없는데 혼자 뭘 어쩌시려고요? 나는 올케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살이 쏙 빠져가지고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저 한 번도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내외한 적 없어요. 그리고 치매 앓기 전에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 그거 갚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완치는 어려워도 나아질 수 있대요. 뭐? 정말? 네. 그리고 저 다음 달까지만 회사 가고 퇴직하기로 했어요. 이랑 얘기 다 했고 제가 더 어머니 곁에서 모실 거예요. 올케, 그러다 병나. 형님도 있고 이이도 있는데 제가 왜 병이 나요? 저 괜찮아요. 요즘 살 빠져서 예뻐졌다는 말도 자주 들어요. 처녀 때 입었던 옷도 잘 맞고 요즘 얼마나 신나는데요? 저는 그때 올케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말은 투박하게 해도 마음이 너무 예쁘고 속이 깊은 올케의 모습에 자꾸만 눈물이 났는데 동생도 옆에서 울더군요. 그리고 치매에 걸린 엄마는 정말 머릿속이 이상해졌는지 저를 돌아가신 할머니로 알고 올케를 저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주 미치고 팔짝 뛰었어요. 할머니 계실 때는 내내 참고 있던 그 울분이 그제야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도 어머니 싫어요. 이렇게 저를 향해 울분을 쏟아내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올케에게 혜수가, 우리 혜숙이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밥 못 먹었고? 아휴, 얼굴에 살이 쏙 들어갔네.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올케는 네 엄마, 그럼 엄마는 여기에 계세요. 제가 얼른 장 봐올게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다 사올게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제 행색을 부리는데 저만 나쁜 역할이었어요. 분명 엄마가 치매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만 심사가 뒤틀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올케한테 화를 낼 수도 없으니 멀리 있는 남자친구에게나 하소연을 쏟아냈는데 남자친구는 그저 이해해 주라고 그래도 올케가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는데 그러게요. 다행이죠. 그렇게 엄마랑 꼬박 반년 넘게 있어 보니 이건 정말 아무리 가족이라도 할 짓이 못 되더군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 건지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되는데 너무 놀랍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올케는 그때도 덤덤하게 대처했고 능숙하게 저와 제 동생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거짓말처럼 엄마가 진정되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꼴을 다 보고 도저히 저 혼자 서울로 올라갈 수 없던 저는
큰 맘을 먹고 엄마를 시설에 모시는 건 어떻겠냐 물었는데요. 처음으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올케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딸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 힘들까봐 한 소리였는데 올케는 그런 건 필요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매일같이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올 때만 기다려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이 꼭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내내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자고요? 그게 모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지. 그런 소리나 할 거면 형님은 그냥 서울로 가시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심하게도 올케랑 싸웠어요. 어디서 큰 소리냐. 어디서 우리 엄마 생각해주는 척하냐. 네가 그래도 며느리고 남이지 딸만 하냐고 유치하게 그러는데 동생이 그러더군요. 누나는 이제 그만 올라가. 완치 판정 받았어도 무리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러고 서울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후회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전화하지 않았죠. 전화하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 소리가 입 밖에 나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올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곧 떠나실 것 같다며 얼른 오라고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저는 겨우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같이 가자고 했고 그렇게 엄마의 마지막을 펑펑 울면서 함께 했어요. 엄마는 가시는 마지막엔 정신이 돌아왔는지 제 손을 연신 쓰다듬다가 눈을 감으셨는데요. 한 번을 꿈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올케는 종종 엄마 꿈을 꾼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도 못내 서운했어요. 사실은 딸보다 며느리가 더 좋았던 게 아니었을까. 애꿎은 하늘만 쳐다보며 서운하다 했는데 동생이 이제 슬슬 엄마 재산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더러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정확하게 반반하자고 하는데 저는 됐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들을 받냐고 니들 다 하라고 했는데요. 동생은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죠. 평상시에는 고집이라고는 부릴 줄 모르는 놈이 그때는 완강했어요. 하지만 고집은 제가 더 셌는데 제 몫은 올케 하라고 했네요. 저는 그때가 아니면 올케에게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우리 엄마 옆에 오래오래 있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올케잖아. 올케가 며느리 노릇 딸 노릇 다 했는데 이거 올케 가져. 형님, 저 이런 거 바라고 어머니 돌봐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 운전하실 때 제가 받은 게 더 많다니까요. 그래 알아.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 잘 가지고 있다가 하늘이 가을이한테 써.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그건 서울이나 그렇죠. 여기 애들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나라에서 주는 것도 많은데. 그냥 좀 네 하고 받으면 안 돼? 가만 보면 올케는 은근히나 무시하는 것 같더라. 내가 나이 많고 서열도 위야. 누가 형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정말 이거 받기 싫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이익 것도 있는데 제가 왜 형님 몫을 받아요? 그냥 받아. 나도 부담스러워서 그래. 나는 혼자잖아. 나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고 모은 것도 있어. 더는 이 일로 말하지 말자. 안 그럼 이제 니들 안 보고 산다? 누나, 시끄러워. 정 그러면 엄마 쓰던 방 그거 놔줘. 나 올 때마다 내가 쓰게. 엄마 물건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냥 둬. 남들은 태워야 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미신이야. 이제 내 몫은 내가 챙겼으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자. 저는 서둘러 고향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생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쌀이며 구황작물이며 참기름, 들기름, 고추장까지 늘 바리바리 저에게 보냈는데 혼자 사는 제가 뭘 그렇게 먹는다고 아주 택배가 잊을만 하면 오고 또 오고 했어요.
덕분에 이웃들에게도 많이 나눠주고 남자친구랑도 나눠 먹었는데 뜬금없이 그때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같이 살까? 자기가 결혼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냥 살기만 같이 살자. 나는 자기랑 한 방 쓰고 싶은데 싫으면 각방 쓰고 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더니 여러 일을 겪으며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보여주기 싫은 모습은 안 보일 수 있으니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글쎄요, 한 집에 산다는 건 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엄마가 꿈에 나타나셨는데 제가 어릴 적 봤던 젊고 고운 모습으로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우리 딸 잘했다. 엄마가 많이 고마워. 라고 짧게 말했어요. 꿈에서 깨고 싶진 않았지만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아무리 다시 꾸고 싶어도 엄마는 꿈에 다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올케에게 연락이 왔는데 난데없이 무슨 동네에 큰 골프장이 생긴다며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무려 100억 가까이 된다며 어안이 벙벙한 소리를 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배가 아파 죽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그동안 사뒀던 땅이 꽤 되더라고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산도 있고 그거 다 팔라고 사람들이 와서 실측하고 갔어요. 그리고 도로도 난다고 하고. 아무튼 우리 진짜 대박 났다니까요. 형님, 얼른 내려와요. 저는 올케의 말을 듣고도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그리고 이내 어차피 욕심내지 않기로 한 거 그 돈에 미련 갖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이 그러더군요. 이 집도 어쩔 수 없이 넘겨야 해. 그럼 누나가 말한 엄마 방도 사라지는 건데 우리 그러지 말고 반반하자. 나 농사는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누나 집에 보내던 건 계속 보낼 수 있어. 저는 동생 말에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또 못된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저 본가가 또 엄마 방이 사라진다는 게 뿔이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안 판다고 고집을 부릴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올케는 아무 말 없이 몇 달 뒤 제 통장에 50억이라는 큰 돈을 이체했는데 제가 놀라 무슨 짓이냐고 따지니 이래야 제 속이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어머니 볼 낯짝이 있죠. 정 그러시면 저희 애들 크거든 고모가 크게 쏘세요. 그땐 저도 뭐라고 안 할게요. 라고 하는데 정말 징글징글 맞게 말도 안 되는 올케였어요. 하지만 그런 올케가 있어 저는 너무 고맙고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올케한테 잘해주려 했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했듯 저 역시도 올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한데요. 이번에도 부담스럽다 어쩐다 할 것 같아 자중하는 중입니다. 아쉬운 제가 올케한테 맞추고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나중에 조카들이 지 엄마 속썩이면 그때나 나서볼까 봐요. 요즘 동생한테 들어보니 조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하루가 다르게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조만간 조카들 금융치료 해주러 한번 내려갔다 와야 할 것 같네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더니 그 말은 맞나 봅니다. 저는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조카들이 예뻐 죽겠거든요. 그러니 고모가 내려가서 살살살 달래고 와야 지 엄마 말을 좀 들을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올케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 성격이 변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엔 올케랑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하늘에서 엄마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 때문에 총각으로 환갑이 되어버린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며 앞으로는 더 많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죽을 고비까진 아니었지만 사람이 한번 아프고 나니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젠 엄마가 말하던 평범한 그런 행복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살고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것도 쌓이면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을 찾으며
큰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케와 저는 왼수일까요? 가족일까요? 하고 물었는데 너무 시시하게 끝이 났죠. 그래도 저는 올케와 가족으로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투박한 천사이지만 그래서 더 좋은 올케가 있어 너무 다행인 오늘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